김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빛으로 가득했다. 오피스텔 14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5년 전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쫓겨나듯 상경했던 그날 밤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암흑 같았고 이 빛나는 도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곳에 뿌리를 내렸고 사랑하는 서아와 함께 이 빛 속에서 살아가는 중이었다. 서아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민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유해했던 과거의 그림자는 멀리 떨어진 고향 땅에 묻어두고 왔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이모 박미경과 정기적으로 통화하며 안부를 묻는 것 외에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 그게 그가 지켜온 평화였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구지? 서아가 물었다. 모르겠네. 민주는 의아해하며 현관문으로 향했다. 택배일 리는 없었다. 오는 사람도 갈 사람도 없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선 택배기사였다. 손에는 등기우편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발신인은 김태호, 박선영, 그의 부모님 이름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5년 만이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해온 것은 그것도 이런 식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왔다. 서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구야? 무슨 편지인데? 부모님이야.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민준의 가족사를 대략 알고 있었다. 민준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민준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편지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 안에는 두툼한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편지,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찍힌 서류 몇 장.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동생 김준영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 예백제에 자금 1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준영을 고소했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민준에게 소송에서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민준아, 우리가 너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5년 전 그날 우리는 준영이의 말만 믿고 너를 내쫓았다. 너의 해명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는 사과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본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 준영이가 공방의 모든 자금을 빼돌렸어. 예백제가 무너질 위기야. 네 증언이 꼭 필요하다. 그때 준영이가 네 지갑에 돈을 넣고 너를 도둑으로 몰았던 사건을 기억하니? 그게 준영이의 거짓말과 조작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더구나. 네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준영이가 얼마나 교활했는지 법정에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렴. 네가 우리를 용서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렴. 내 도움이 절실하다. 제발 부탁이다.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사과? 미안함? 가슴이 찢어진다고? 웃기지도 않았다. 5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다가 이제 자신들에게 돈 문제가 생기니 그것도 편애하던 아들 때문에 생긴 문제이니 과거에 버렸던 아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 손을 벌리는 이유가 자신을 내쫓게 만든 그 사건에 대한 증언이라니. 이보다 더 역겨운 상황이 있을까? 편지에는 준영이가 공방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였고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차 대담해져 결국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고 적혀 있었다. 부모님은 준영이가 가업을 이을 거라 믿고 공방 재정 관리를 맡겼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준영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빌어서 용서해줬지만 계속해서 돈을 빼돌리는 것을 보고 결국 폭발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우리가 준영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보다. 네가 옳았어. 우리가 잘못 키웠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끝났다. 그들의 후회는 진심일까? 아니, 진심이라면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과라는 것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5년 전 겨울방학이었다.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고향인 서울 외곽의 한 한옥 마을에 있는 부모님의 전통 도자기 공방 예맥제로 내려갔었다. 예맥제는 몇 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공방이었고 아버지는 장인이셨다.
어머니 역시 공방 일과 살림을 도맡아 하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동생 준영에게 밀려 항상 뒷전이었다. 준영이는 잘생기고 부침성도 좋았지만 속으로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아이였다. 부모님은 그런 준영이를 황금 같은 아들이라 부르며 맹목적으로 편애했다. 준영이가 사소한 잘못을 해도 아직 어려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며 감쌌고 내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가 준영이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상을 받아와도 칭찬에는 인색했고 준영이가 작은 칭찬이라도 들으면 과장된 반응을 보였다. 형제 간의 경쟁은 부모님의 편애 속에서 점점 더 심해졌고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날의 시작은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준영이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다 망가뜨렸고 내가 따지자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부모님은 또 준영이 편을 들었고 나는 억울함에 방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저녁 준영이가 갑자기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난리를 피웠다. 자신의 체크카드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함께 카드를 찾기 시작했다. 나도 마지못해 함께 찾았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준영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내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 카드가 형 지갑에 있을 리가 없는데 중얼거리며.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딱히 막을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준영이가 내 지갑 안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 들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다. 찾았다! 형 지갑에 있었어! 형, 내 카드 가져갔지! 나는 황당했다. 무슨 소리야? 네 카드가 왜 내 지갑에 있어? 난 본 적도 없어. 거짓말! 형이 가져갔잖아! 내 돈으로 뭐 사려고 했지! 준영이는 길길이 날뛰었다. 나는 정말 억울했다. 내 지갑은 그날 하루 종일 내 주머니에 있었고 누구에게도 맡긴 적이 없었다. 준영이가 일부러 내 지갑에 카드를 넣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야, 김준영! 네가 일부러 넣었지. 왜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내가 왜 그래? 형이 훔쳤잖아. 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모님에게 달려갔다. 아빠, 엄마, 형이 제 카드 훔치려고 했어요. 부모님은 불안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민준아, 정말 네가 그랬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제가 왜 그래요? 준영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얘가 일부러 제 지갑에 넣은 거예요. 나는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준영이의 눈물에 흔들리는 듯했다. 아버지는 준영이를 다독이며 말했다. 준영아, 괜찮다. 아빠가 다 알아볼게.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네 방 좀 확인해보자. 혹시 다른 거라도 새로 산 물건이라든지. 나는 황당했지만 떳떳했기에 그러라고 했다. 아버지는 준영이와 함께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준영이는 계속해서 훌쩍이며 나를 노려보았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내 방에서 나왔는데 손에 새 맥북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 맥북을 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건 내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사려고 했던 모델이었다. 민준아, 이게 뭐냐? 내 방 침대 밑에서 나왔다. 이걸 준영이 돈으로 산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니에요. 그게 왜 제 방에 있어요? 저 맥북 산 적 없어요. 준영이가 저기에 숨긴 거예요. 일부러. 나는 절규했다. 준영이는 옆에서 세상에 형이 내 돈으로 이걸 사려고 했구나 라며 충격받은 척 연기했다. 어머니는 맥북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정말 네가 그랬니? 어떻게 네 동생 돈에 손을 대니? 엄마, 아니에요. 준영이가 꾸민 짓이에요. 제가 왜 준영이 돈으로 이걸 사요? 저는 돈 모아서 제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나는 맥북 모델명까지 대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모델을 사려고 알아봤는지 설명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준영이는 옆에서 계속 훌쩍이며 말했다. 형,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걸로 차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준영이의 눈물 연기가 시작되자 부모님은 완전히 넘어갔다. 아버지는 준영이를 품에 안고 다독이며 나를 노려보았다. 김민준, 네가 어떻게 동생에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네 동생 돈을 훔치려 했다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다니. 거짓말 아니에요. 준영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시끄러워. 네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도둑놈을 자식으로 뒀는지 수치스럽구나. 어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도둑이라니요. 제가 아니라고요. 짐 싸서 당장 나가. 이 집에서 한시라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내 학비 지원도 끊을 거다. 아버지가 최종 선고를 내렸다. 나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 학비 지원을 끊다니. 마지막 학년 등록금이 없으면 졸업을 못할 수도 있었다. 아빠,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준영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얘가 제 지갑에 카드를 넣고 제 방에 맥북을 숨긴 거라고요. 나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다. 그들은 준영이만 감싸 안고 나를 벌레 보듯 했다.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가 다시 소리쳤다. 그날 밤 나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정든 한옥집에서 쫓겨났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서울에 있는 이모 박미경에게 연락했다. 이모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당장 오라고 하셨다. 이모와 이모부 최승현의 도움으로 나는 그 학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들은 나의 학비를 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셨다.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졸업 후에는 바로 취직했고 월급을 쪼개 이모와 이모부에게 조금씩 갚아나갔다. 이모는 괜찮다고 손살에 쳤지만 나는 그래야만 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가족과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모를 통해서 간간히 소식을 들었지만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내게 가족이 아니었다. 편지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5년 전 그날의 악몽이 생생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나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님. 그들의 사과는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민준아, 어떻게 할 거야?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긴 증언 안 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부모? 나한테 부모는 5년 전에 이미 없었어. 날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집에서 내쫓던 그 순간에 끝난 관계야. 서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이모에게 전화했다. 편지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자 이모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받았구나. 내 부모님이 나한테 와서 내 소식을 묻더라. 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모른다고 했지. 그래서 편지를 맡기고 가셨어. 이모, 저 증언 안 할 거예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모는 네 편이야. 고모, 아니 이모, 고마워요. 고맙긴. 네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게 미안하지. 내 부모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더라. 네 소식보다는 준영이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힘든지, 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만 이야기하더라. 내가 증언 안 한다고 하면 많이 실망하겠지만 내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야지. 이모의 말은 나의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여전히 나 자체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모에게 부모님께 내 거절 의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대로 부모님에게서 직접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민준아, 이모님께 이야기 들었다. 네가 증언을 안 한다니 너무 서운하구나. 우리가 너에게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은 정말 위기야. 내 동생이 우리 공방을 망하게 할 판이다. 내가 우리 아들이잖아. 부모가 이렇게 힘든데 외면할 거니? 내 도움이 절실하다.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렴. 메시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나 후회보다는 자신들의 어려움과 나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뿐이었다.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가 페이스북 계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다. 민준아, 왜 답이 없니? 우리가 연락할 곳이 여기밖에 없구나. 우리가 과거에 너에게 잘못한 것은 100번 사과한다. 하지만 우리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널 잃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준영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내 생각이 더 많이 났다. 내 동생은 네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주고 한 번만 도와주렴. 네가 나서주면 소송이 훨씬 유리해진다고 한다. 우리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소송 때문만은 아니란다. 정말 너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예전처럼?
어떤 예전처럼? 나를 무시하고 준영이만 편애하던 그 예전?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집에서 쫓아내던 그 순간 이전의 예전? 역겨웠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진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필요와 죄책감 해소에 대한 욕구만 가득했다. 이틀 밤낮으로 메시지가 쏟아졌다. 나는 잠을 설쳤고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부모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두 분의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증언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 두 분이 저에게 하신 일은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의 사과가 진심이라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정은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모님의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수신 차단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며칠간은 조용했다. 부모님의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차단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며 안도했다.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열심히 일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진 듯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퇴근하고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두 사람이 건물 입구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 김태호와 어머니 박선영이었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 이모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텐데. 설마. 옛 친구들 중 누군가? 가족과 단절된 후에도 몇몇 친구와 연락했지만 그들에게도 가족에게 내 근황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하지만 이모 말로는 부모님이 이모에게 오기 전에 다른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도 연락했었다고 했다. 아마도 소원해진 옛 친구 이지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와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최근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어머니는 달려와 나를 껴안으려 했고 아버지는 어깨를 토닥이려 손을 뻗었다. 나는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품에 안기는 대신 어색하게 서서 물었다. 두 분이 어떻게 여기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준아,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이렇게라도 보게 되니 너무 좋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 이모님은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시고 내 페이스북 계정도 차단되어 있고 수소문 끝에 내 친구에게서 주소를 알게 되었다. 내 이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 역시 이지혜였다. 배신감에 속이 쓰렸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부모님은 나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다. 민준아, 우리가 널 보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말했다. 증언 요청 때문에 오신 거라면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증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길거리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기에 마지못해 건물 안으로 들어와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부모님도 따라 들어왔다. 아니다, 민준아. 물론 내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증언하기 싫다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겠다. 변호사 말로는 네 증언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우리는 그저 네가 동생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원치 않는다면 괜찮다. 그들은 정말이지 능숙한 연기자들이었다. 갑자기 증언이 필수가 아니라고? 복수할 기회? 내가 동생을 벌주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들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건 동생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나의 문제였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으며 물었다. 널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과거의 일을 바로잡고 싶어서. 어머니가 말했다. 내게 사과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사과요, 편지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편지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지.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소중한 아들. 5년 전에는 도둑놈이라고 내쫓았던 아들이 두 분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두 분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건 좀 제 경계를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나의 말에 부모님의 얼굴색이 변했다. 특히 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경계라니, 우리가 내 부모인데 무슨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니? 어머니가 말했다. 부모님이라도 저에게는 저만의 공간과 삶이 있습니다. 그걸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널 낳고 키웠는데 존중이라니, 네가 지금 얼마나 이기적으로 구는지 알기나 하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기적이라니요? 제가 뭘 이기적으로 굴었다는 겁니까? 5년 전에 저를 내쫓고 학비까지 끊으셨을 때 저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두 분은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 뭘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잖니? 사과했잖니? 그런데 네가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어? 우리가 널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이렇게 차갑게 대해야겠니? 어머니가 다시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준비된 연기 같았다. 사과하셨다고 해서 바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분이 저에게 주신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의 의사를 무시하고 찾아오시는 건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압박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말에 부모님은 더욱 분노했다. 압박이라니, 우리가 내 부모인데 네가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네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우리가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니. 아버지가 소리쳤다. 배은망덕이라니요. 제가 두 분에게 뭘 받은 게 있다고 배은망덕입니까? 제가 제 힘으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두 분이 저에게 해주신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로비에 울려 퍼지는 고성에 사람들이 흘긋거렸다. 나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뭐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가라고? 네, 나가주십시오. 여긴 제 집입니다. 제 집에서 소란 피우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 집이라고? 네가 그 잘난 내 힘으로 얻은 집에서 네 부모를 내쫓겠다 이거야? 어머니가 비아냥거렸다. 네, 나가주십시오.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경고를 했다. 나의 말에 어머니는 세상에 라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려 했다. 아버지는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내 어미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 내가 인간이야? 라며 나에게 달려들 듯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나는 소리쳤다. 로비에 있던 경비원이 무슨 일인지 다가오고 있었다. 부모님은 경비원의 시선을 의식한 듯 나에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벽에 기대섰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랜만에 느낀 분노와 함께 나의 경계를 지켰다는 만족감이 밀려왔다. 부모님을 내쫓고 난 후 며칠간은 정신이 없었다.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였다. 서아는 그런 나를 말없이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다. 그녀의 존재가 없었다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는 차단했지만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도착했다. 내용은 한결같았다. 내가 얼마나 나쁜 자식인지, 부모에게 어떻게 그런 말, 경찰을 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한 비난과 한탄이었다. 더 이상 증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아니었다. 그저 나를 비난하고 벌주려는 시도였다. 네가 그날 우리에게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매정하고 차가운 아이인 줄 몰랐다. 널 낳은 것을 후회한다. 내 동생은 그래도 부모 마음을 아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모질 수가 있니? 내가 그날 내 입으로 경찰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매일같이 쏟아졌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계속되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아무리 단절을 원해도 그들은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오피스텔 방문 사건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까. 퇴근길에 또다시 오피스텔 건물 앞에 부모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로비 안으로 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휴대폰을 들었다. 경찰이죠? 여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앞인데요. 제 부모님이 자꾸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접근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찾아와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부모님은 내가 경찰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분노하며 나에게 다가오려 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미쳤어? 내 부모에게 경찰을 부르다니 천벌받을 놈. 나는 그들의 고함을 무시하고 경찰과 통화했다.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님은 경찰관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나쁜 자식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소연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곳에서 벗어나 줄 것을 요청했다. 부모님은 끝까지 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차를 타고 떠났다.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한동안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인 괴롭힘에만 시달릴 필요가 없었다.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부모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해 상담했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충분히 신청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했다. 과거의 학대, 5년간의 단절, 그리고 최근의 일방적인 접촉 시도와 괴롭힘, 주거 침입 시도, 경찰 신고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를 마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견딜만 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모님은 나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명령은 나에게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까지 보장해 줄 것이었다. 접근 금지 명령 신청 후 부모님에게서 오는 비난성 연락은 더욱 심해졌다. 아마도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연락 기록을 저장하며 증거로 남겼다. 이모 박미경에게도 연락이 왔다고 했다. 어머니 박선영이 이모에게 내가 민준이를 꼬드겨서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한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남의 자식을 탐내는구나와 같은 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이모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부모님의 저열함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이모는 내가 힘들게 얻은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며 이메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이모에게도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다. 이모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걱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접근 금지 명령이 인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 법적으로 나는 그들로부터 안전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나에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물론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당장은 나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부모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아마도 법적인 처벌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꼭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들이 어디선가 나를 비난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내 삶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동생 김준영의 소식은 이모를 통해 간간히 들었다. 결국 준영이는 부모님의 공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정확한 형량은 알 수 없었지만 몇 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통쾌함? 물론 있었다. 나를 모함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려 했던 동생이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일말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체념 같은 것도 느껴졌다. 부모님의 잘못된 편애와 양육 방식이 결국 동생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생각에 씁쓸함도 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동생에게 연락하거나 그의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나에게 상처만 준 존재였고 나는 그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소송은 나의 도움 없이도 잘 해결된 모양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그토록 매달렸던 이유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내 삶은 계속되었다. 힘들게 얻은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직장 생활은 순조로웠고 서아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고 나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녀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나는 과거의 어둠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몇 달 전 나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다. 서울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커리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기회였다. 서아와 나는 이 기회를 통해 함께 살 집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독립적인 삶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서아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만의 공간을 꾸미는 과정은 나에게 큰 행복과 설렘을 안겨주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다. 짐을 싸면서 지난 5년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집에서 쫓겨나 이모댁 신세를 지던 시절,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하며 자립하던 시절, 그리고 유해한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절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불쑥불쑥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부모님의 비난이 귓가에 맴돌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힘이 생겼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인정받거나 사랑받을 필요가 없었다. 나에게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서아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여 서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과거의 예백제 한옥집은 더 이상 나에게 고향이 아니었다. 상처와 억압의 공간일 뿐이었다. 나의 새로운 고향은 서아와 함께 만들어갈 이곳, 나의 힘으로 일군 이 공간이 될 것이다.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미워할지도 모른다. 동생 준영은 감옥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옳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나만의 작은 불꽃을 피워 올릴 것이다. 과거의 어둠에 삼켜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유해한 가족과의 단절은 비극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축복이었다.